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비로운 이야기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면서 즐길 수 있는 매혹적인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혹시 흥미롭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촌장집에 12문이 있는 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마을에는 물기가 남아 있었다. 산자락을 타고 내려온 안개가 흙길 위에 낮게 깔려 있었고, 저녁 종소리가 울린 뒤엔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았고, 닫힌 문마다 쌀겨를 태운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나왔다. 이 마을에선 오래전부터 해가 지면 바깥을 오래 바라보지 않는 것이 관습처럼 지켜져 왔다. 나는 그 관습을 몰랐다. 외지인인 내가 이곳에 발을 들인 건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연구비가 끊긴 뒤였다.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이 산골 마을에 조상 묘가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곳 이장이 나를 찾고 있다는 이유로 내려왔다. 전화를 걸어온 노인은 목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지만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집에 확인해야 할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방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숨을 고르는 것처럼 잠시 침을 삼켰다. 마을 입구에는 청암리라고 적힌 나무 표지판이 있었지만 글자의 획은 절반쯤 깎여 나가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긁어낸 듯했다. 차에서 내리자 발밑에서 축축한 흙이 소리를 냈고, 바람이 스치자 멀리서 종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바람결에 실린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었다. 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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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마을 사람들은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하지만 인사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얼굴이 아니라 내 어깨 너머 혹은 발치에 머물렀다. 누군가는 내 뒤를 힐끔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져 고개를 숙였다. 그때 알았다. 이곳에서는 외지인을 보는 게 아니라 외지인이 데려온 것을 본다는 걸. 이장의 집은 마을 가장 안쪽 산과 맞닿은 곳에 있었다. 기와는 오래되었지만 단정했고, 마당에는 장독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상한 점이 있다면 집이 유난히 넓다는 것과 창문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다. 대신 벽마다 작고 낡은 문들이 붙어 있었다. 처음엔 창고문이나 장롱문인 줄 알았다. 문은 모두 12개였다. 이장은 나를 보자마자 문을 잠갔다. 안쪽에서 자물쇠가 2번, 3번 잠기는 소리가 났다. 그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반쯤 휘어 있었다. 나이는 80을 넘겼을 텐데 눈은 기이할 정도로 맑았다. 혼자 오셨습니까? 네. 그는 그제야 나를 안으로 들였다. 집안은 생각보다 어두웠다. 낮인데도 불을 켜야 할 만큼 빛이 들지 않았다. 기름등이 켜지자 벽에 달린 문들이 하나둘 그림자를 드리웠다. 문마다 모양이 달랐다. 어떤 것은 아이 키만 했고, 어떤 것은 허리 높이밖에 되지 않았다. 문 손잡이도 제각각이었다. 쇠로 된 것도, 나무로 깎은 것도, 손잡이조차 없는 것도 있었다. 저 문들 전부 방입니까? 내 질문에 이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나를 방 한가운데로 이끌었다. 방의 중심에는 커다란 평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부적들이 겹겹이 붙어 있었다. 부적의 글씨는 번져 있었고, 붉은 먹은 갈색으로 발해 있었다. 열어본 적은 없지요. 그는 단정하듯 말했다. 그럼 왜? 열면 안 되는 방입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떨림은 숨길 수 없는 공포처럼 보였다. 나는 그날 밤 이장 집에서 묵게 되었다. 마을에는 여관도 민박도 없었고, 이장은 외지인이 해지고 산길을 내려가는 걸 극도로 꺼렸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내게 몇 가지 규칙을 말했다. 첫째, 밤 12시 이후에는 집 안을 돌아다니지 말 것. 둘째, 문이 저절로 열려 있어도 닫지 말 것. 셋째, 문 안에서 누가 불러도 대답하지 말 것. 넷째, 12번째 문을 세지 말 것. 세지 말라니요? 내가 묻자 그는 등을 돌렸다. 세면 다음이 생깁니다. 등잔불이 꺼지고 방 안은 숨막히는 어둠에 잠겼다.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 대신 그 딱딱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엔 분명히 집 안이었다. 딱, 딱, 딱. 나는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 하나가 열리는 소리가 났다. 문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흘러 들어왔다. 하지만 규칙을 떠올리며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문 안쪽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그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었다.
문을 열어주세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그 순간 분명히 느꼈다. 그 목소리는 문 안이 아니라 내 등 뒤에서 들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몸을 굳힌 채로 누워 있었다. 등 뒤에서 들렸던 아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기름등이 꺼진 뒤에도 어둠은 완전히 가라앉지 못한 채 무언가가 천장 아래에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눈을 감으면 문들의 윤곽이 어둠 속에서 또렷이 떠올랐다. 딱! 이번에는 분명히 바닥에서 울렸다. 평상 아래쪽. 내가 누운 방향에서 정확히 3걸음쯤 떨어진 곳. 발 뒤꿈치로 마룻바닥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아이가 걷는 소리와 닮아 있었다. 나는 이장이 말한 규칙을 떠올렸다. 밤 12시 이후에는 돌아다니지 말 것. 누가 불러도 대답하지 말 것. 문이 열려 있어도 닫지 말 것. 하지만 규칙에는 하나 빠진 것이 있었다. 문이 열리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잠시 후 아주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가까이 서서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얇고 끊어질 듯한 숨결이었다. 나는 눈을 뜨지 않았다. 대신 귀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숨소리는 점점 낮아지더니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새지 마. 그 목소리는 아이도 노인도 아니었다. 마치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진 것처럼 울렸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이불 안에서 손이 저절로 움켜쥐어졌다. 그때서야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고 문 하나가 쿵 소리를 내며 닫혔다. 아니, 닫힌 것이 아니라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일어났다. 집안은 전날 밤과 달리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문들은 모두 닫혀 있었고 그 개수는 여전히 12개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하나씩 눈으로 훑다가 갑자기 멈췄다. 문 하나의 위치가 달라져 있었다. 어젯밤 분명히 평상 바로 뒤쪽 벽에 있던 작은 문이 아침에는 방 한가운데 기둥 옆으로 옮겨와 있었다. 문틀 아래에는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말라붙은 진흙 같은 것이 떨어져 있었다. 진흙은 아니었다. 가까이서 보니 짙은 갈색으로 굳은 피였다. 보셨군요? 이장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그는 이미 마루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찻잔을 들고 있었다. 마치 내가 문을 보고 있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다. 문은 움직입니까? 내 질문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움직인다기보다는 자리를 찾습니다. 자기 몫의 자리를.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람인 것도 있고요.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치 오래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듯 입을 열었다. 이 집은 원래 이장의 집이 아니었다. 오래전 이 마을에는 문직이라 불린 집안이 있었다. 대대로 무당과 함께 의식을 치르며 마을로 들어오는 것들과 나가는 것들을 가려내는 역할을 맡은 집안이었다. 산과 마을의 경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었고 그 길을 잘못하면 죽은 것과 산 것이 섞여 들어왔다. 그래서 방을 만들었다. 하나의 방이 아니라 문을 가진 공간을. 각 문은 하나의 죄를 가두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의 약속을 봉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은 열리지 않는 대신 사람의 기억과 숨을 먹고 유지되었다. 기억이 흐릿해질수록 문은 약해졌다. 그럼 왜 지금? 기억하는 사람이 줄었으니까요. 이장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선생님이 이 집에 오기 전 마지막으로 이 방의 이야기를 기억하던 사람이 어젯밤 숨을 거뒀습니다. 그 순간 어젯밤 들렸던 아이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문을 열어 달라고 했던 목소리. 그리고 새지 마라고 속삭이던 겹쳐진 목소리. 그래서 선생님을 부른 겁니다. 왜 저를요? 이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선생님의 가게에 예전에 이 집 문지기와 같은 피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집 안 어딘가에서 또다시 소리가 났다. 딱, 딱, 딱. 이번에는 3번이 아니었다. 11번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이미 문을 세고 있다는 것을. 문 하나가 아주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아주 조용했다.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도 경첩이 삐걱대는 소리도 없었다. 그저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느낌만이 방 안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다. 이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다는 얼굴이었다. 열린 문 안쪽은 어둠이 아니었다. 어둠보다 더 납작하고
더 깊은 무언가였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공간이 문 너머에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서는 희미하게 물소리가 들렸다. 마치 오래된 우물 안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일정하고 느렸다. 저건 몇 번째 문입니까? 내가 묻자 이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답했다. 10번째입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방 안의 문들을 다시 세려 했지만 곧 그의 경고가 떠올라 고개를 저었다. 세지 말 것. 세면 다음이 생긴다. 그런데 이미 11번의 소리가 울렸다. 그렇다면 지금 열리고 있는 이 문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새로 생긴 것일까? 문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물기가 묻은 발이 바닥을 디디는 소리였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소리는 문 밖으로 나오지 않고 문턱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낮고 쉰 숨소리가 들렸다. 밖에 아직 사람 있나? 이번에는 어른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호흡은 아니었다. 숨을 쉴 때마다 물이 함께 끓어오른 듯한 소리가 섞여 있었다. 이장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오면 안 됩니다. 그는 문을 향해 말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해왔다는 듯한 억양이었다.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 안의 존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웃음은 점점 커졌고 방 안의 다른 분들이 그 소리에 반응하듯 미세하게 떨렸다. 손잡이들이 스스로 흔들렸고 문틈 사이로 바람 아닌 바람이 새어나왔다. 약속? 그 약속을 누가 기억이나 해? 웃음과 함께 문 안에서 손 하나가 튀어나왔다. 손은 사람의 것이지만 손가락 사이에는 물풀처럼 보이는 검은 실들이 엉켜 있었다. 손톱은 모두 뽑힌 상태였고 살은 불어 있었다. 물에 오래 담가둔 시신의 손과 닮아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이장은 부적이 붙은 평상 앞으로 나아가 하나를 떼어 문을 향해 던졌다. 부적은 공중에서 타들어가듯 검게 변하더니 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러자 손이 움찔하더니 서서히 안쪽으로 물러났다. 문은 다시 닫혔다. 그러나 완전히 닫히기 직전 나는 분명히 보았다. 문 안쪽 바닥에 작은 발자국들이 겹겹이 찍혀 있는 것을. 아이의 발자국, 어른의 발자국, 그리고 사람의 것이 아닌 발자국까지. 저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내 질문에 이장은 천천히 마루에 주저앉았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다. 마을에서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실종된 사람, 사고로 죽었다고 처리된 사람,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까지 모두 한 번쯤 이 방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왜 가뒀습니까? 가두지 않으면 마을이 사라졌으니까요. 이장은 내게 오래된 문서 하나를 내밀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군데군데 붉은 손도장이 찍혀 있었다. 문서의 맨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문을 넘은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문을 닫은 자는 그 죄를 이어받는다. 처음 문을 만든 건 100년 전입니다. 그때 무당이 말했습니다. 이 산 아래에는 12개의 틈이 있고 그 틈마다 문을 세우지 않으면 산 것과 죽은 것이 섞인다고. 그럼 문 하나마다 한 명의 문지기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문은 방이 아니었다. 무덤도 아니었다. 문은 역할이었다. 하지만 사람은 12명이 필요했죠. 마을은 그 수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다른 방법을 택했다. 사고, 병, 실종. 그렇게 하나씩 문지기를 만들어갔다. 죽지 않은 채로 문에 묶인 사람도 있었고 아이의 몸으로 역할을 떠맡은 경우도 있었다. 그 아이 목소리. 네, 6번째 문입니다. 이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문에서 동시에 소리가 났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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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규칙적인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긁고 있었고 누군가는 두드리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안에서 문을 밀고 있었다. 바닥이 진동했고 벽에 붙은 부적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장은 내 손목을 붙잡았다. 이제 선생님이 선택해야 합니다. 무슨 선택을? 문을 닫을 사람을 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는 마지막 말을 삼켰다. 문 하나를 완전히 열 것인지. 그 순간 내가 처음 왔을 때 들었던 그 소리가 다시 울렸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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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분명히 내 심장 박동과 같은 리듬이었다. 내 심장이 2번 뛸 때마다 문들도 함께 반응했다. 손잡이가 돌아가고 문틈이 벌어지며 안쪽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겹쳐졌다. 나는 손목을 붙잡은 이장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의 손은 놀랍도록 단단했다. 노인의 손이 아니라 오랫동안 매달려 버틴 사람의 손 같다. 선택을 미루면 이장은 낮게 말했다. 문들이 먼저 고릅니다.
그는 나를 방의 중앙으로 끌어당겼다. 평상 위의 부적들은 이미 절반 이상 떨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붉은 글씨가 밟혀 번져 있었다. 글씨는 한자가 아니라 무당이 쓰는 주문의 파편 같았다. 읽히지 않는 글자들이 서로를 물어뜯듯 엉켜 있었다. 문지기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정해지는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6번째 문, 아이의 목소리가 나왔던 문이 조금 더 크게 열렸다. 문틈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비쳤다. 아이의 키였지만 머리는 지나치게 길었고 목은 꺾인 채로 매달려 있었다. 그림자는 바닥을 딛지 않았다. 공중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아저씨, 그림자가 말했다. 이번엔 분명히 나를 향한 호칭이었다. 나 이름 아직 있어.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규칙을 어기면 안 된다는 생각과 이미 규칙 바깥으로 밀려났다는 감각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장은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무당의 주문이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고 중간중간 끊겼다. 누군가의 기억을 빌려 말하는 것처럼 더듬거렸다. 그때 12번째 문이 스스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문을 보지 않으려 했다. 세지 말 것. 세면 다음이 생긴다. 하지만 12번째라는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 숫자를 떠올리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마치 한 겹의 막이 찢어진 것처럼 소리가 또렷해졌다. 12번째 문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대신 다른 분들의 소리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두드림, 긁힘, 웃음, 울음, 모든 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문틀 주변의 벽지가 서서히 젖어들었다. 물도 피도 아닌 무언가가 스며 나오고 있었다. 저 문은 뭐죠? 내 질문에 이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열지 못한 문입니다. 왜요? 문지기가 도망쳤거든요. 그의 말과 동시에 방 안에 불이 꺼졌다. 기름등이 꺼진 것이 아니라 빛 자체가 사라졌다. 어둠 속에서 나는 문들의 위치를 정확히 느낄 수 있었다.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알고 있었다. 문들은 나를 향해 조금씩 기울어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정확한 발음이었다. 서울에서만 쓰던 이름이었다. 여기야. 그 목소리는 12번째 문에서 나왔다. 나는 그 문을 본 적이 없었다. 세지 않으려 애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있었다. 그 문은 처음부터 비어 있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 이장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이미 방의 가장자리에 있었다. 그 문은 당신 겁니다.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기억들이 떠올랐다. 어릴 적 집 안에서 혼자 숫자를 세다 갑자기 멈췄던 순간들. 문 앞에서 이유 없이 발걸음을 돌렸던 밤들. 병원에서 본 분명 죽었는데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던 노인의 얼굴. 피는 기억합니다. 12번째 문이 말했다. 기억은 길을 만들고요.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그 안에는 방이 없었다. 집도 어둠도 아니었다. 오래된 제사 마당이 있었다. 흙바닥 위에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그 이름들 중 하나가 내 것이었다. 붉은 글씨로 이미 반쯤 지워진 채로. 나는 뒤를 돌아봤다. 이장은 더 이상 노인이 아니었다. 그의 등은 굽어 있었고 목에는 끈 자국이 선명했다. 눈은 흐려졌고 입술은 푸르게 변해 있었다. 전 이 집의 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12번째를 대신 막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안도에 가까운 얼굴이었다. 이제 끝낼 수 있겠군요. 문들이 동시에 조용해졌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내 숨소리만 남았다. 12번째 문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12번째 문에서 흘러나오는 공기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감정이 제거된 공간처럼 무미건조했다. 그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문이 아니라 시간이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무언가가 한꺼번에 겹쳐 있었다. 들어오면 문이 말했다. 나갈 필요는 없어. 그 말은 유혹이 아니었다. 단정에 가까웠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을 알려주는 통보처럼. 이장은 뒤로 한 발 더 물러섰다. 그의 발 뒤꿈치가 방의 경계에 닿자 다른 분들이 일제히 미세한 소리를 냈다. 마치 안도의 숨 같았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울음을 삼켰다. 방 전체가 하나의 몸처럼 반응하고 있었다. 왜 하필 나입니까?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공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대신 이해해야 할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해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는 직감이 들었다. 이장은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의 문서들을 끌어당겼다. 오래된 기록들이었다. 종이는 거의 가죽처럼 굳어 있었고 글씨는 여러 사람의 손으로 덧씌워져 있었다. 하나의 이름 위에 또 다른 이름이 겹쳐 적혀 있었고 지워진 자리마다 붉은 점이 남아 있었다. 12번째 문은 늘 비어 있어야 합니다. 비어 있지 않으면 나머지 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는 기록 중 하나를 내 앞에 펼쳤다. 거기에는 내가 태어난 날짜가 적혀 있었다. 정확했다. 시간까지도. 문지기는 태어나기 전에 정해집니다. 피가 아니라 방향으로. 방향이요? 문을 피하지 않는 방향. 나는 문득 기억났다. 어릴 적 집안에서 혼자 놀다 방문 앞에 서서 이유 없이 문고리를 잡지 못했던 순간들. 병원 실습 중 시신 안치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나 자신. 다른 사람들이 돌아서는 자리에서 나는 늘 한 발 더 다가가 있었다. 그것이 방향이었다. 12번째 문 안의 제사 마당에서 바람이 불었다. 이름들이 적힌 흙바닥 위로 재가 흩날렸다. 이름들 중 몇 개는 완전히 사라졌고 몇 개는 아직 또렷했다. 그리고 내 이름은 지워지다만 상태로 남아 있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문이 말했다. 선택이 남아 있으니까. 무슨 선택? 닫을 것인지 잊을 것인지. 그 순간 다른 문 하나가 크게 열렸다. 이번에는 9번째 문이었다. 안에서는 젊은 여자가 나왔다. 얼굴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눈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정확히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대신할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다. 우린 너무 오래였어. 곧이어 다른 문들에서도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겹치고 엉켜 하나의 웅성거림이 되었다. 한 번만, 2번만. 이제 지쳤어. 그들은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다. 누군가 하나를 대신 끌어내면 문 하나를 닫아주겠다는 식의 약속. 마을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방식이었다. 희생을 바꾸는 것, 죄를 옮기는 것. 이장은 그 장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사과에 가까웠다. 그래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12번째 문을 다시 보았다. 문은 더 이상 나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면 이 거래도 이 선택도 필요 없어질 것이다. 문이 하나의 역할을 완전히 삼키면 나머지는 잠잠해질 터였다. 하지만 그건 있는 선택이었다.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이 되는 것. 닫는 선택은 뭡니까? 내가 묻자 문은 잠시 침묵했다. 모든 문을 같은 쪽으로 여는 것.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산 것과 죽은 것의 경계를 유지하는 대신 그 경계 자체를 해체하는 것. 마을이 지켜온 질서를 끝내는 것. 이 방이 존재할 이유를 없애는 것. 그럼 마을은 사라질 거야. 문이 말했다. 사람이 아니라 자리로서. 이장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 선택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문들에서 흘러나오는 시선이 나를 찔렀다. 모두가 나를 보고 있었다. 나를 다음으로 혹은 마지막으로 보고 있었다. 12번째 문이 다시 한번 속삭였다. 어느 쪽이든 돌아갈 수는 없어. 나는 한 발을 내디뎠다. 문 안인지 문 밖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 경계 위로. 발을 내디딘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끊겼다. 문들이 숨을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다. 나는 경계 위에 서 있었다. 안으로도 밖으로도 완전히 속하지 않은 자리. 발밑의 마루는 단단했지만 동시에 오래된 흙처럼 무너질 것 같은 감촉을 전해왔다. 12번째 문 안의 제사 마당에서 바람이 다시 불었다. 이번에는 차가운 바람이 아니었다. 눅눅한 여름밤의 공기, 향냄새와 피냄새가 섞인 바람이었다. 어릴 적 할머니 손에 이끌려갔던 시골 제사 마당의 냄새와 같았다. 기억은 냄새를 타고 돌아왔다. 문지기는 문을 닫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선가 무당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장의 것도 문들의 것도 아니었다. 더 오래된 이 집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을 법한 목소리였다. 문지기는 문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제사 마당 한가운데에 사람이 서 있었다. 아니, 사람의 형상을 한 무언가였다. 얼굴은 계속 바뀌고 있었고 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아이였다가 노인이 되었다. 그러나 눈만은 같았다. 나를 오래 지켜본 눈이었다. 기억이 끊기면 문은 열린다. 기억이 이어지면 문은 닫힌다. 나는 깨달았다. 지금까지 마을이 해온 것은 문을 닫는 일이 아니라 기억을 미루는 일이었다. 누군가에게 역할을 넘기고 죄를 옮기고 이름을 덮어 씌우며 시간을 벌어왔다. 그래서 문들은 점점 약해졌고 12번째는 끝내 비어있게 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네가 기억해야 한다. 무당의 형상이 내 앞에 다가왔다. 손을 뻗자 손바닥 위에 작은 나무 패가 나타났다. 패에는 이름들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다. 내가 본 제사 마당의 이름들, 그리고 보지 못했던 이름들까지. 그중 몇 개는 이제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달아 있었다. 이름을 부르거라. 모두를? 한 번에. 그 말은 불가능처럼 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불가능해질 것 같았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방 안과 문 안의 공기가 동시에 폐로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첫 번째 이름을 불렀다.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 순간 방 안의 한 문이 조용히 닫혔다. 두 번째 이름, 세 번째 이름. 이름을 부를수록 문들은 반응했다. 어떤 문은 곧장 닫혔고 어떤 문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안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고 손이 문틈을 비집고 나왔다. 하지만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 손들은 힘을 잃고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아저씨. 여섯 번째 문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나는 잠시 멈췄다. 그 이름은 나무패에서 거의 지워져 있었다. 한 획만 남아 있었다. 불러. 무당이 말했다. 불리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름을 불렀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의 그림자가 문 안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은 천천히 닫혔다. 완전히 닫히기 직전 아이는 아주 작게 웃었다. 이름을 부르는 동안 이장은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몸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경계가 사라지고 있었다. 당신은? 내가 마지막 이름을 향해 가며 그를 불렀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미 불렸습니다. 그의 몸이 바람에 흩날리듯 사라졌다. 남은 것은 끈자국이 남은 목걸이와 바닥에 떨어진 마지막 부적 한 장뿐이었다. 마지막 이름이 남아 있었다. 나의 이름이었다. 무당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문들도 방도 제사 마당도 숨을 죽이고 있었다. 나는 내 이름을 나무패에서 떼어내듯 바라보았다. 불러야 할지 남겨야 할지. 그 순간 깨달았다.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나를 문 안으로 보내는 선택이 아니라 나를 기억 속에 남기는 선택이라는 것을. 나는 내 이름을 불렀다. 아무 문도 닫히지 않았다. 대신 12번째 문이 조용히 접혔다. 잠기는 소리도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문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 자리는 평범한 벽이 되었다. 방 안의 다른 문들도 하나둘 벽으로 변해갔다. 손잡이는 사라졌고 문틀은 나무결 속으로 녹아들었다. 방은 더 이상 방이 아니었다. 그냥 오래된 집의 한 칸이었다. 무당의 형상은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기억은 끝나지 않는다. 다만 자리를 바꿀 뿐. 눈을 깜빡인 순간 나는 마루에 혼자 서 있었다. 바깥에서는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새소리가 들렸다. 이장의 집은 더 이상 창문 없는 집이 아니었다. 벽에는 평범한 창들이 나 있었고 바람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문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문이 여기에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나는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마을을 내려오는 길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다. 안개는 걷혀 있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돌계단과 오래된 담장이 분명한 형태로 드러나 있었다. 마치 그동안 누군가 일부러 가려두었던 것들이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어졌다는 듯이. 마을 사람들을 마주쳤지만 그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정확히 말하면 나를 낯설어 하지 않았다. 외지인을 보았을 때의 경계도 피하듯 돌리는 시선도 없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처럼 인사도 없이 지나쳤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마을에서 나는 더 이상 역할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마을 어귀에 있던 표지판을 다시 보았다. 청암리라는 글자는 온전히 남아 있었다. 긁힌 자국도 깎인 흔적도 없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존재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버스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았을 때 손바닥에 묻은 것을 발견했다. 희미한 붉은 자국. 피처럼 보였지만 냄새는 나지 않았다. 물로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고 문질러도 옅어질 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나무패에 새겨졌던 이름의 감촉이 아직 남아있는 듯했다. 버스 안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꿈은 꾸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도 문들의 감각이 떠올랐다. 열리지 않으려고 버티던 손잡이의 저항, 안에서 울리던 숨소리, 그리고 닫히는 순간의 안도. 그것들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오래 맡아온 냄새처럼 익숙한 기억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뒤 나는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대신 기록을 시작했다. 문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종된 기록, 사고 처리된 사건, 이유 없이 묻힌 이름들. 놀랍게도 그 기록들은 더 이상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가 기억하는 순간 그것들은 제자리를 찾았다. 어느 날 밤 글을 쓰다 말고 고개를 들었을 때였다. 방 안의 벽 한쪽이 이상하게 보였다. 문도 창도 없는 벽이었는데 그 표면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주 오래된 집에서 나무가 숨쉬듯 움직이는 정도의 흔들림이었다. 나는 다가가 손을 댔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 순간 속삭임이 들렸다. 아주 희미하게. 기억해. 이번에는 놀라지 않았다. 대답하지도 않았다. 그저 손을 떼고 불을 껐다. 벽은 다시 평범해졌고 방 안은 조용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문은 사라졌지만 문이 필요했던 이유는 아직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또다시 숫자를 세려 할 것이다. 그때 누군가는 기억해야 한다.